30해를 한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거실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밥상에 마주 앉아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드는데 마음은 서로 다른 행성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분명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말이 저 사람한테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가슴 한쪽에 그런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되도록 남편이 나를 모른다는 그 깊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한테 말하자니 자랑인지 하소연인지 헷갈리고 자식들한테 털어놓자니 짐이 될까봐 입을 닫게 되는 그 마음. 밖에서는 다들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데 정작 안방문을 닫고 누우면 옆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 모순. 이 감정이 왜 생기는 것인지, 정말로 내 잘못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모자란 것인지, 이게 우리 부부만의 문제인지 한 번쯤은 누가 차분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칼 융이라는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평생을 들여다본 인간의 마음, 특히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학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하고 가슴이 한 번은 시원해질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속상했던 일을 꺼냅니다. 시장에서 누가 무례하게 굴었다든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마음에 걸리는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작은 한숨이라도 좋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옆 사람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응,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하고 한마디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합니다. 그러게, 다음부턴 그런데 가지 마. 아니면 더 짧게, 별일 아니네. 혹은 아예 듣지 못한 척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한 번 더 무너져 내립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작은 모래성 하나가 또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날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한국 부부들에게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자기 속내를 안 보여줘요. 우리 남편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남편들도 어딘가에서는 똑같이 외롭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모를 뿐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건 두 사람 모두가 같은 방 안에서 서로 다른 벽을 향해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아주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의식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영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안에는 남자의 마음속에 깃든 여성적인 측면, 여자의 마음속에 깃든 남성적인 측면이 함께 살아 숨쉰다고 했습니다. 융은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에 아니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꾸로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은 아니무스라고 불렀고요.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적부터 무수히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 누나, 여동생, 이모, 할머니, 동네 아주머니들.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남자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한 폭의 그림처럼 새겨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사람의 아니마입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현실의 어떤 여자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은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보살핌, 가장 처음 마음을 흔든 누군가에 대한 환상, 그리고 본인이 갖지 못한 부드러움과 감수성에 대한 동경,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일종의 내면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결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풍경을 아내라는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게 됩니다. 윤근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라는 말은 영화관에서 영사기가 스크린 위에 영상을 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영화관의 스크린은 사실 하얗고 평평한 천일 뿐인데 그 위에 영사기가 빛을 쏘면 갑자기 풍경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라는 스크린 위에 우리 마음속의 영상을 쏘아 보내는 겁니다. 신혼 초의 사랑이 그토록 뜨겁고 황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영상을 상대방의 얼굴 위에서 본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부부 사이에 가장 깊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마음속에 그 아니마와 똑같이 행동해 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지친 날에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화가 났을 때는 어머니처럼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영원히 젊고 부드러운 그런 존재. 그런데 현실의 아내는 그 그림이 아닙니다. 현실의 아내는 자기 인생의 짐도 무겁고 시댁의 일도 버겁고 자식 걱정에 잠도 못 이루는 살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속에 자기만의 남성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본 아버지의 모습, 책에서 만난 듬직한 주인공, 친정 오빠의 든든함, 그리고 자신이 채우지 못한 결단력과 추진력에 대한 동경이 한데 섞여서 마음속에 한 명의 이상적인 남자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니무스입니다. 아내 역시 신혼 초에는 남편 위에 그 그림을 덮어씌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흔들릴 때 단단하게 잡아줄 거야.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읽어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상이 조금씩 흐려지고 스크린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윤기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상대 위에 더 씌운 우리의 그림을 사랑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그림이 닳아서 벗겨질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변한 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영사기가 꺼진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다 환상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윤기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 그림이 벗겨진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벗겨졌다는 건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노력하기를 멈춥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의 남성들은 자기 안의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자기 안의 아니마를 표현하는 법을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 남자는 속을 함부로 내보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란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고, 약함은 곧 패배라는 무언의 규칙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결혼해서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꺼내 보이는 근육이 평생 쓰여지지 않아서 굳어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그분들이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말로 옮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남편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인 우리가 또다시 다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여성분들은 평생 너무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시부모 이해하고, 남편 이해하고, 자식 이해하고, 친척 이해하고, 동네 사람들 이해하느라 자기 자신을 이해받을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윤이 이야기한 것은 이해를 일방적으로 더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분노일 수도 있고 서러움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아래에는 더 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이 인생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깊은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려왔지 정작 내 이름으로 불리고 내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그 허전한 말입니다. 윤근, 이 깊은 감정을 가만히 외면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마음 안에 가장 귀한 손님처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가장 외로운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평생 외면해온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윤근 자기 실현 혹은 개성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구의 영사기 속의 영상도 아니며 그저 나라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 결혼 생활이라는 긴 여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내가 나로서 단단하게 서기 시작할 때 옆에 있는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의 침묵에 매번 무너지고 매번 화내고 매번 같은 패턴으로 반응할 때 두 사람 사이의 흐름은 늘 같은 자리를 빙빙 돕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터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만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흐름의 모양이 바뀝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숨이 막혔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멀어서 외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사이에 두 사람이 따로 서 있을 만한 건강한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그 요구를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 두 사람 다 자기 자신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겁니다. 윤기 권했던 길은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길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잠시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성껏 살피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약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길을 내줄 만한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라난 우리 어머니들, 누님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감정을 어떤 약점처럼 다루도록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면 못된 여자, 슬퍼하면 모자란 여자, 외로워하면 한심한 여자라는 시선이 있었지요. 그 시선을 평생 마음 안에 박아두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융의 시선에서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편지 같은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편지는 너의 가장 깊은 자리가 지금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분노라는 편지는 너의 어떤 경계가 침범당했고 너의 어떤 가치가 무시당했다고 알려줍니다. 슬픔이라는 편지는 너에게 정말로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을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편지들을 부끄러워서 뜯어보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쌓아두면 마음 안에서는 우편물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어떤 편지도 도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방향은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잠시 손을 놓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께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평생을 노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손을 놓으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변화 여부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생기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 안에 작은 자유가 들어옵니다. 평생 누군가의 인정과 반응을 기다리며 살아온 마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공기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조용히 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내 안의 남성적 측면, 즉 윤기 말한 아니무스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나는 여자다.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나에게 무슨 남성적 측면이 있느냐. 그러나 윤기 말한 아니무스는 거칠고 권위적인 남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힘,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힘, 부당한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니무스입니다. 한국 여성분들 중에는 평생 이 힘을 충분히 써보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랐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결정을 따랐고, 늙어서는 자식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배워오신 분들이 많지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자기 안의 단단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도 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답답하게 굴 때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속만 끓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안의 단단한 목소리를 다시 만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환갑이 지나서, 칠순이 지나서 새롭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안 가본 동네 도서관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일, 오랜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거는 일,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워보는 일, 일기장을 한 권 사서 매일 아침 한 줄씩이라도 자기 마음을 적어보는 일.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평생 잠들어 있던 내 안의 단단한 목소리를 깨우는 작은 의식입니다. 네 번째 방향은 부부 사이의 침묵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가 없는 부부는 문제가 있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절된 침묵, 화가 나서 입을 닫는 침묵, 서로를 외면하는 침묵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근,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 서로의 존재를 그저 느끼는 따뜻한 침묵 역시 깊은 대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침묵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침묵 안에는 원망이 흐르고 따뜻한 침묵 안에는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흐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침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결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방향은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평생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 깊이 밀어두었던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신 분들의 그림자 안에는 종종 분노와 욕망과 이기심이 잠들어 있습니다. 평생 그런 감정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마음 안에서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어딘가 어두운 방 안에서 더 커지고 더 강해질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일에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까닭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윤근,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와 화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의 분노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분노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 분노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존재를 똑바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평생 한 번도 마음껏 화내보지 못한 분들이 어느 늦은 밤에 일기장 앞에 앉아서 쌓여있던 분노를 종이 위에 쏟아놓을 때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 오래된 댐이 처음으로 작은 수문을 여는 일과 같습니다. 그 수문이 열려야 새로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방향은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의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약속한 것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결혼한 많은 사람들은 결혼 안에서도 깊이 외롭습니다. 그것은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 본래의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그 외로움 안에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만나고
마침내는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다른 사람과의 진짜 관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모이면 어느 날 우리는 같은 거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옆 사람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치를 확인하려 들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침묵에 매번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자라면 신기하게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 세대가 결혼 생활을 해온 길은 사실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셔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남편 회사 일에 휘둘려야 했고, 친정도 잊지 말아야 했고, 동네 인심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해내면서 자기 마음을 따로 들여다볼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니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것은 두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한 사회가 우리 부부를 그렇게 만들어 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 가장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영혼은 평생토록 자라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시점에서 자라기를 멈추지만 마음은 죽는 날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융의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 60, 70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어쩌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풍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은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한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그 집의 거실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거실에서 식구들을 챙기고, 거실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방들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해서 무서워서, 혹은 너무 바빠서, 혹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워와서 평생 문 앞만 지나친 방들이 있는 겁니다. 윤기 권한일은 그 방들에 하나하나 가만히 들어가 보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등을 하나 들고 천천히 문을 열고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 어떤 방에는 어렸을 적의 슬픔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에는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에는 꿈꾸었지만 포기했던 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방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모르고 있던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이 조용히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들을 다 살펴보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집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집을 다 아는 사람만이 옆 사람의 집을 진짜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편을 진짜로 본 적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남편의 마음 안에도 똑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도 평생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방에는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작은 사내 아이가 아직도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에는 가족을 위해 평생 참아온 자기 자신의 꿈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이걸 다 헤집고 들어가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옆 사람도
우리만큼이나 깊고 복잡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편을 너무 단순하게 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무뚝뚝한 사람, 답답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 평면적인 그림 안에 그 사람을 가두어 두고 평생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뒤편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어두운 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해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본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 열어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 안에 작은 숨구멍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다 노력해야 한다는 거잖아. 또 내가 더 이해하고, 또 내가 더 들여다보고, 또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노력만 해오신 분들에게 또 노력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이라는 말 대신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는 일은 노력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노력은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이지만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은 도리어 그 채찍을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평생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더 잘해야 해 하고 자기 자신을 다그쳐온 그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그저 가만히 자기 마음 옆에 앉아보는 일. 그것이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일의 시작입니다. 마음 옆에 앉으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조용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꾸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게 힘들었어. 사실은 그게 무서웠어. 사실은 그게 그리웠어. 평생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그 말들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말들이 흐르기 시작할 때 부부 사이도 신기하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에 모든 의미를 매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든 나는 오늘 내 마음과 한 번 더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내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안이 조금씩 채워지면 옆 사람의 반응에 매달리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국이라는 땅에는 부부 사이에 정이라는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깊은 결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매일 같은 밥상에 마주 앉고 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자식들 걱정을 같이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이 천천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화려한 단어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동안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난 정의 두께를 못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같이 살면서 정 대신 깊은 상처만 쌓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결단 역시 누가 함부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정이라는 작은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불씨를 둘러싸고 이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도착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윤근 한 번도 그 끝의 풍경을 화려하게 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점점 더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고 점점 더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완벽해질 거라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깊이 만난 만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도 새롭게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길의 끝에서 서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납니다. 결혼 초의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어떤 결이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납니다. 어떤 부분은 이 길의 끝에서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각자 자기 인생을 따로 정성껏 가꾸는 방식의 평화를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 길을 걸으면서 비로소 자신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맞는지는 사실 누구도 미리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어떤 분은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가가 살짝 젖으셨을지도 모르고요. 그 모든 감정들이 다 귀한 감정입니다. 부디 그 감정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자기 마음 옆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마치 오랜 친구에게 묻듯이 가만히 물어보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오랜 슬픔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꼴이 한 영상으로 메워질 리도 없고요. 그러나 그 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꼴을 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부부가 함께 통과해 와야 했던 한 시대의 흔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꼴은 더 이상 우리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건너갈 강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누구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 그 이름들은 모두 소중한 이름이지만 그 어떤 이름도 우리 자신의 진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처음 우리를 부를 때 다른 모든 이름이 붙기 전에 가장 먼저 불러주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한 사람으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신기하게도 옆 사람을 향한 미움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미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미움보다 더 큰 자리가 마음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은 옆 사람을 미워하는데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을 그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떤 분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또 어떤 분에게는 한 번의 깊은 들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우리 자신의 빛으로 천천히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발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이제부터는 너의 마음도 좀 보살펴주겠다고. 그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늦은 시간에 도착한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